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옆집 미스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옆집에 공교롭게 GH 합숙소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혹시 그림자 대선팀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 측과 GH에서는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허위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자 자택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치권에서 대선 19일 앞에 다가왔는데 옆집 미스테리가 제기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잘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이게 지금 대선 쟁점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론. 오늘 동아일보가 싣고 있는 여론 어떨까요? 이제 대선이 더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되는데 그 전에 여론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자, 여론조사 4.4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35.2, 윤석열 39.2,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NBS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31.0, 윤석열 후보가 40.0. 잠시 후에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NBS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옆집. 여야 간 이 옆집 공방 치열합니다.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알았냐 몰랐냐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4면입니다. 이재명 후보 옆집에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논란. 그런데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는 분이다라는 의혹 제기. 혹시 합숙소가 아니라 야당에선 그림자 조직, 은밀히 대선 준비한 사조직 아니냐, 초밥집인 분도 일로 간 거 아니냐, 야당에서 의혹 제기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합숙소 100개 넘는다, 몰랐다, 허위사실이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집이, 옆집이 정말로 공교롭게 GH 직원들의 합숙소였을까요? 야당이 제기했던 것처럼 그림자 조직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결단. 대선이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 4면입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과연 선택은 어떨까요? 안철수 후보 이틀째 선거운동 중단.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경향신문 쓰고 있습니다. 내일 이후에 유세를 재개할 듯 보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결단의 요구, 목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0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경제 5면이 싣고 있는 10만. 바로 이 10만 명입니다. 확진자 10만 명 넘었습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 연장을 정부는 고심 중인데 오늘 거리두기 완화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었는데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논쟁점입니다. 정부 내에서의 마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실장 박정아 실장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돌직구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대구 당협위원장,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서지현 위원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급기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손가락의 이 V 모양을 주술이랑 연관지어서 공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V 손동작까지 지적한 여당, 여야 간, 후보 간 공방 치열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주술사 가리는 선거 아니다 이렇게 공세를 했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뭘 알아야 면장도 하지. 뭘 알아야 국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국정이 상관입니까? 5,200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바로 리더이고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주술사가 가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도시 개발한다고 해놓고 3억 5천만 원 넣은 사람이 8,500억을 받아가게 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행정입니까? 뭐 루스벨트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루스벨트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거론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웃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제도 역시 치열했군요.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주술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발언들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주술사가 가라는 길을 갈지 않을 것이다. 5천만 운영하는 나라 꼬라지 어떻겠느냐. 상당히 두 분 다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군요. 뭐 이제 선거를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무엇이 사실이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뭐 이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극단적인 이제 발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서로가 어떤 포인트를 공격하느냐를 보면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장동 의혹을 이제 지목해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게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행정가 이 이미지인데, 과연 당시 그 행정 행위 등이 유능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비리와 부패에 연루돼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한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가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건 공정한 심판, 정권 심판,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술 논란, 무속 논란을 계속 끄집어내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심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양쪽 다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선거전에서 너무 당연한 그런 캠페인이 아닐까 싶은데, 좀 몇 가지 우려스러운 건, 자, 무속 논란은 좀 계속 집요하게 민주당 쪽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볼 때도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무속인들과 알고 지낸 것은 있다, 뭐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한 그러면 그 무속인으로 인해서 어떤 행보가, 어떤 공약이 무술인에 의해서 뭐 행보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공약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증거는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서로가 서로 거칠게 뭐 히틀러다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소도둑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소도둑도 나왔어요. 소도둑 나왔죠. 그러니까 서로가 막 굉장히 거친 언사들을 펴는데, 최소한 만약에 상대가 히틀러면 그것은 협력의 대상이 아닌 거죠. 척결의 대상인 거죠. 배제의 대상인 거죠. 근데 최소한 여야가 배제의 대상일 수는 없는 거다. 서로 협력할 관계 속에서 어쨌든 대선 이후에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당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선은 넘지 말자. 그런데 선 넘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해서 촛불에 쫓겨난 세력이 5년 만에 복귀했다라고, 쫓겨난 세력이다라고 발언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서 히틀러 파시스트 같은 수법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실 이 장면이 어제 하루 중에 가장 절정인 장면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촛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심각합니다. 최 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에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상황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자기가 진 죄 남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 진 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정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속지 마십시오. 와, 지금 두 후보의 어떤 날선 비판의 최정점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촛불에 쫓겨난 세력들이 다시 복귀하려 한다. 뒤집어 씌우는 건 세계 최고의 파시스트들이다. 뭐 갈등의 양상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여야 의견 여기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하 실장님. 네. 촛불에 쫓겨난 세력이라고 뭐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뭐 오히려 돌려주고 싶어요. 5년 만에 그 숭고한 촛불 뒤에 숨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한테 지금 쫓겨날 판에 있는 세력들이 과연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민주당이 선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무언가를 늘 이렇게 만들어 왔던 향수에 있는지 작년에도 생태탕 페레가모 얘기하더니 이번에도 또 주술 무속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국민들을 막 몰아가고 그런 틀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우리 국민들 그 촛불 들면서 정말 좋은 정부 만들고 좋은 정권 만들어서 대한민국 잘 되는 그런 꿈 꿨던 국민들한테 실망 주고 허탈감 줬던 세력이 누군지 저는 국민들이 이번 3월 9일 날 심판하리라 보고요. 앞으로라도 저는 민주당이 제발 좀 저렇게 선동하고 왜곡하고 하는 이 선거 행태 이것 좀 이제는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서지훈 특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서 히틀러 같은 파시스트 수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때 뭐 원시 시대, 식물 대통령이라고 썼고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나치, 기생충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단어 사용에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어제 주민들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로 좀 싸우지 말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께 당부드린 게 우리가 진짜 밑반찬 살 때도 유통기한 따지고 같은 제품인데 신선도가 어떤지 다 꼼꼼히 비교하듯이 지금은 그 선거의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과열된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은 후보자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시간, 유권자의 시간이다 보니까 식품을 고르고 선택하듯이 이 위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후보자 간의 정책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비전도 비교해 보시고 또 자세도 비교해 보시고 또 단어 사용하는 그곳에서 철학을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니까 가족들이나 지인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좀 현명한 선택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어찌 보면 과열 직전까지 뜨거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에서 말실수도 나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재밌는 장면들 모아봤는데 여야 공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적표가 세계 1위, 무역이 사상 최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같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목 놓아서 외쳤을 때 윤석열 후보가 힘이 나서 우리 이곳 이재명의 심장이 성남에서 어퍼컷을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을 높이 들고 이재명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미쳤어. 아, 이게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선거가 과열되다 보면 이 옆에서 이제 지지 유세 연설하는 분들도 막 이 고조된 분위기에 잠깐
이재명 윤석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무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외쳐주십시오. 재밌네요. 저는 되게 좋게 보이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여야 후보들이 굉장히 막말에 가까운 독한 말들을 내뱉는데 네. 그 독한 말을 누구를 상대로 내뱉느냐? 상대 후보들을 상대로 내뱉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일반 국민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뭘 뒤집어 쓴 것처럼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안 좋은데 저렇게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웃음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런데 혹시 그 속마음을 들킨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측에서 고민정 의원 등이 윤석열 후보의 이 V자 손가락 모양과 신천지 이만희 씨의 손가락이 일치했다며 주술 논란을 의혹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모양을 보고 주술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입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 고민정 의원 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최순실 겪으면서 주술공화국 우리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신천지가 은혜를 갚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지원했다는 신천지 전 간부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져갑니다.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신천지 이만희 씨의 손가락 모양과 윤석열 후보 손가락이 일치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고민정 의원은 SNS에 이같이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고민정 의원이 이같이 사진을 올리면서 무속의 힘 아웃, 신천지 아웃이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손가락 모양이 일치하다라는 주술 의혹,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몰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이만희 씨의 손가락 모양과 윤석열 후보의 손가락 모양이 같다. 고민정 의원은 뭐 이 피켓까지 지금 들고 있는데 그래서 주술 의혹이 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신천지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 5%는 신천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치인들보다 여권 야권의 대선 후보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도덕적이고요. 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그렇구나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손가락 하면은 당신 신천지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 후보를 공격할 만한 그러한 그 재료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그 무속 논란이 그 윤석열 후보의 약점일 수도 있겠는데 하도 오랫동안 이게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렇게 효과적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좀 이제 상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 몇 명입니까? 54명이 기자회견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자회견을 한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진행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안 세고 첫째, 둘째, 셋째. 둘째에서 이게 딱 캡처가 되면 손가락이 비슷한데 이게 지금 주술과 연관이 있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인데 야당의 임승호 대변인이 SNS에 이런 사진을 올리며 반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민정 의원님의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행보 응원합니다라며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한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저희 당 위에 열심히 뛰고 계신 고민정 의원님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요건 제가 안 필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지하게 기자회견 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뭔가 근거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 한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저급하게 만들려는 건지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과거에 뭐 V자를 읽고 사진을 찍었으면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고 뭐 엄지척하고 사진을 찍었으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겠습니까? 과연 그런 논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아주 가장 큰 문제를 이제 하나를 꼽자면 하나를 꼽아야죠. 두 개 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하나를 꼽자면 예. 결국은 진영 논리, 사실 논리도 아니죠. 진영 궤변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돼서 어떤 합리적 판단,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장 큰 거죠. 자, 그걸 깨야 할 책임이 정치 지도자들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정치 지도자들이 진영 논리를 기대서 그 얄팍한 진영 논리에 기대서 뭐 이런 표를 구걸하거나 뭐 정치적인 그런 언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한국 사회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다. 지금 민주당은 시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둔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 이게 과연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가 맞는지, 계승한 정당이 맞는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정혁준 변호사하고 이재명 기자가 개인적인 연애 주셨고 민주당 54명 의원의 이 손가락 모양 의혹 제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에서 나온 서재원 특보께 반론의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대표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앞서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공격이라기보다 비판한 지점은 다 아시니까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흥분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더 무속에 연관시키는 것보다 더 조금 힘든 것,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자세 하나, 제스트 하나가 엄청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을 쏘는 모양이다, 저는. 그럼 이거는 누굴 저격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셔야 되고, 보통 V자는 2번이나 이렇게 하고 이거는 사실 셀카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호 1번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손가락을 펴거나 새끼손가락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메시지를 손가락 하나에도 이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제해 주시고 20일 동안 선거운동하면서 이런 손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면 또 의심을 하게 되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박지원 실장. 저는 보통 그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손가락은 네. 뭐 하는데 찬조연설이나 연설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시민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되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거를 저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저도 신천지 교도가 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 주장한 바에 의하면.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지 저는 이거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웃어야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이재명 위원장 얘기했던 것처럼 팍팍 다 긁어서 이제 더 긁을 게 없어갖고 저런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손가락 제스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납득이 불가능하고 그거 저희 보고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도 이러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할 건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여야 의견까지 다양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야 선대위에서 이 문건 속에 있는 문구들을 보면 어떤 전략과 공격 포인트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문건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유세 메시지 기조, 국민의힘의 신천지가 바글바글, 양말 검사 출신, 알코올 중독 대선 후보, 김건희 조직의 여왕 이런 문구들이 있었고, 국민의힘의 유세 구호, 나를 위해 법카 쓰고 나를 위해 소복이냐, 인사도 폭망 정권, 경제도 폭망 정권, 천문학적 투기 의혹, 대장동이 웬 말이냐라는 문구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이 어퍼컷 동작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활기찬 제스처를 하는 분이 왜 군대는 못 갔냐라며 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주에 와서 어퍼컷 세레머니를 한 거 보니까 무슨 씨름 선수처럼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군대를 못 갔습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튼튼한 씨름 선수 같은 신체를 갖고 있는데 왜 씨름이래 군대를 못 갔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죠.
어퍼컷 세레머니 하면서 군대는 왜 못 갔냐. 우상호 무례하고 오만. 우리 정권과 상대 후보 겨냥한 듯. 정청래 벌써 다 이겼다는 건가. 샴페인 일찍 터트리다 큰 코 다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광주에서 큰 절을 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렇게요. 당시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큰 절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당내에서 했습니다. 어떤 쓴소리 했을까요? 유세장 한 곳에서 큰 절로 사고하고 다른 쪽에서 율동 벌어진다. 좀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야 한다. 큰 절 한다고 사람들이 잘 봐줘야겠다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마지막이었죠. 유승민 후보가 힘을 보탰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기성공하면서 힘내 가겠다.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 유승민 선배님의 이 격려가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서 우리 경제 살리도록 우리 윤석열 후보와 우리 국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뒤집어 봅시다. 서재현 네. 특보. 그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대선 후보 경쟁자였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 제 같은 지역구 대구잖아요. 예, 같은 동구 의원이신데 그 한 번도 못 봤어요, 얼굴도. 아, 또 대구에서? 예, 예.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첫 유세할 때도 홍준표 의원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조건 없이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직책 없이란 말에 이제 모든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홍준표 의원이 동성로를 갔었는데 대구 동성로. 예,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대구 시민들께 했던 하소연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예. 여러분께서 저 이준석 홍준표를 연호하듯이 윤석열 후보도 사랑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당이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지지를 안 나는 그런 고민에서 유승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데 이분을 이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두 명의 후보를 모두 다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내로남불이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복수혈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몰아준 권력을 가지고 도대체 뭘 했습니까, 여러분? 공정과 상식을 깨버린 조국 사태, 그리고 역대 정권 중에 최고 부동산 가격 폭등, 오만과 내로남불 정치로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대선을 오로지 복수열전으로만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는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이분은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후보들의 대한민국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심판도 개혁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저 심상정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주제입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 옆집에는 누가 사는가? 이 정치권에서 지금 이게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의혹을 여당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재명 후보 옆집에 과연 GH공사 합숙소가 맞을까요? 초밥 10인분은 그리로 배달됐던 걸까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여당에서는 검찰총장 특활비 논란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 여러 매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택 옆에 GH가 9억이 넘는 60평대의 전셋집을 얻었더라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경기도지사 옆집에 GH에서 왜 전셋집을 얻었을까와 관련해서 해당 매체가 취재를 했더니 직원들의 합숙소였다라는 해명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경기도지사가 사는지 몰랐다라는 해명도 나왔다는데 야당에서 과연 이게 사실이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반박이 나왔는데 민주당의 반박부터 들어보시죠. 백혜련 의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해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즉 민주당의 반박은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고 GH가 마련한 그 전셋집, 즉 GH도 옆집이 경기도지사가 사는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야당은 과연 어떤 반응일까요? 야당의 의혹 제기 들어보시죠. 이들이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고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 준비 비용을 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현욱 씨가 합숙소를 마련하는데 옆집에 도지사가 사는 줄 몰랐다는 말을 국민들께 믿으라는 겁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못 믿겠다. 비선 그림자 대선 조직을 운영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다시 한번 입장을 내서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 선대위 입장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근거 없는 네거티브다. 이 후보와 선대위 모두 GH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GH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지금 선거판에 이슈가 됐습니다. 대선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언론들에서 이 옆집 미스테리 의혹을 다양한 방면으로 제기했습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 GH 사장이 누구였는지 어떤 의혹인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사진을 보면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이재명 지사 옆집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GH 합숙소라는 곳이 61평 9억 5천만 원 2020년 8월에 2년간 계약이 됐어요. 9억 5천 61평 성남시 순회동 자택 옆입니다. 그런데 당시 GH 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현욱 민주당 선대위 약속과 실천위원장이다.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는 분이다. 공교롭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GH가 공교롭게 도지사 사택 옆에 바로 옆에 같은 층 바로 옆에 9억 5천만 원 61평 전세를 했다는 거예요. 전세집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가까운 곳.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이현욱 변호사가 그 GH 사장을 2019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GH 사장을 했던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대 사장인데 8, 9, 7, 8, 9, 10대 사장님들의 그 경력을 봤더니 한 분은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을 갖다 하다가 갔고 또 한 분은 기술고시 출신의 경기도 행정부시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9대 10대는 다 LH 출신이고 그런데 최연소로 이현욱 변호사가 GH 사장으로 간 것이 참으로 공교롭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현욱 그 전 사장이 성남 FC의 감사였거든요. 언제 감사였냐면 2015년도에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성남 FC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마 전에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그때 뭐 두산이나 뭐 이런 기업들로부터 그 후원금을 받은 게 그게 2015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봤을 때 이재명 시장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현욱 사장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뭐 변호사 개업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저 정도만 해도 사장님이 대충 어디 사시는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회동에 무슨 아파트 사시는 정도는 당연히 이현욱 사장이 알았을 것이다. 몇 동 몇 호까지는 몰랐을지라도. 그런데 그 아파트를 갖다가 그 대형 아파트, 그것도 뭐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60평짜리 대형 아파트를 구했다. 그런데 보니까 순회동이다. 예. 뭐 무슨 아파트다. 거기 그 시장 입대기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거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몰랐다라고 하니까 몰랐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는 할 것 같은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혹은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그 GH공사 측에서는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네 주민,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을 왜 옆집만 모르느냐? 한 동에 2개 호수만 살기 때문에 모를 리 없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인터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논란은 우연의 일치로 서로 모른 채 옆집의 전세가 얻어지게 된 거냐, 아니면 알았는데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정혁준 변호사님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 변호사님, 네네. 가깝다고 해서 GH 사장이 이재명 지사와 가깝다고 해서 꼭 지사가 어디 사는 걸 알아야 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GH 측의 해명을 보면 네네. 저기에 왜 합숙소가 있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무슨 GH 프로젝트가 있었다면서요? 제가 그 GH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예. GH가 그 경기도시공사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GH 사장 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GH 본사는 수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나 뭐 그런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합숙소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본사가 수원시인데 판교 사업단을 위해서 그 판교도 아니고 성남시 순회동에다가 그 합숙소를 갖다 마련을 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리를 갖다 재봤거든요. 거리를요? 예, 본사에서 저기 그 숙소에서 순회동에서 판교 사업단까지 5.5km예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90년대 지어진 60평짜리 아파트를 왜 판교 사업단을 위해서 거기다가 했느냐. 판교에 원룸짜리 새로 신축된 좋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굉장히 많거든요. 오피스텔도 많고. 오피스텔도 많고 원룸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근무를 갖다 해봤을 때 합숙소 같은 거 회사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좋은 거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0평짜리 합숙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금시초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게 경기주택공사 GH공사 직원이 63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합숙소가 100개다? 그러면 한 합숙소에 뭐 2명 있으면 200명. 이것처럼 4명이 하면은 400명인데 그러면 GH라고 하는데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합숙소에서 근무하나? 그런데 아무나 합숙소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가정 있고 애들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합숙소 안 들어가고 예. 젊은 사람들 위해서 편의적으로 그다음에 GH 사장도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리급 뭐 그 밑에 있는 그 정도 사람들 그런데 절반 이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합리적으로 그 의심이 드는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마치 아무것도 그 의미가 없는 허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교 사업장에서 저 순회동 자택까지 합수소까지 거리가 5.5km다라는 것은 정혁진 변호사님이 직접 재보신 겁니까? 제가 그거 요즘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예. 딱딱 찍으면 5.5km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에 대한 GH 측의 입장도 있는데 함께 보시죠. (9억) 넘는 전셋집을 숙소로 GH 측 판교 사업장 인근 숙소 구하려다 판교 집값이 너무 비싸 분당 순회동 이재명 지사 옆집으로 가게 됐다. 그런데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 9억 5천만 원이면 가전 모두 갖춘 오피스텔 여러 곳을 판교에서 임대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사업장 가까운 곳에 전세 보증금이 더 싼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도 적지 않더라라는 의혹을 중앙일보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순회동에서 판교 사업장까지 거리가 꽤 멀다라는 게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서지현 특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정혁진 변호사님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에 근무를 안 해봤다면, 저도 이제 산하기관에 근무를 해보니까 경기도가 10,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지사 본부장이 이제 문제 제기한 게 말이 안 된다는 이해가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1,000제곱킬로미터에 이제 그 시민도 60만, 경기도는 1,300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산하 기관에도 저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저희도 한 수십 개 됩니다. 직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회사 내규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밖에 없고 집 주체가 월세가 안 됩니다. 직원들에게 현금성으로 한다는 그것은 이제 사내 내규에 없기 때문에, 특히 경기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성,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제 직원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직원을 위한 복지다. 그리고 저 부분을 만약에 비선 실세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CCTV 있고 이재명 후보 바로 옆에 있는 후보, 그건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걸 이제 주장할, 저는 이제 그 해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김만배 이제 누나가 사실은 윤석열 가족, 저희 아버지 집을 샀지 않습니까? 우연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연이라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옆집에 비선 실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주구장창 외치는 8,500억이 저 집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예, 서재특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박정환 시장님. 지금 선거까지 한 19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때이거든요. 근데 전 논란이 커진 게 벌써 전 3일째예요. 그리고 아직도 명료하게 뭔가에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어제 뭐 사실관계가 다 파악이 안 되니까 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억측도 했었어요. 근데 저렇다면은 저는 답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개발공사 그 브라인드 게시판이라고 하죠. 그 안에 보면은 콕 찍어서 저 집을 이현욱 사장이 찍었다는 얘기들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실 벌써 2020년 8월부터니까 저기에 합숙소에 기거했던 직원들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긴박한 때, 19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기간 이렇게 긴박한 때 기거했던 직원들 사실은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기거를 했는지, 옆에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직원들이 몇 명이 저 집에 기거를 했는지 하여튼 그 관련 서류 이런 것들 제출해갖고 정리해주면 국민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으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억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직원들 다 휴가 보내고 지금 문 닫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후보가 될 순간까지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을 거라고는 추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뭐 억측을 제가 한다고 하도 이미 없어지고 훼손됐다고 봐요. 그거 아니고 거기에 누가 기거했는지 어떤 식으로 기거했는지 그 직원들이 누군지만 내놔도 저는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데 왜 여태 이 중요한 때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납득하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고 GH도 몰랐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야당에선 믿기 힘들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H가 계약하기 전, 그 전에 살던 분들이 김혜경 씨와 너무 가까웠던 분이다라는 의혹을 야당에서는 제기했습니다. GH가 전세 계약 맺기 직전 2020년 6월 무렵까지 김혜경 씨 지인 B 씨 부부가 그 집에 살았다라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 산하기관 특채 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분이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집 부인은 성남시 다른 산하단체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등기부상 소유주는 B 씨 부친 집이지만 집담보대출 4차례 기록 등 실소유주로 추정된다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B 씨 부인, 그러니까 옆집 부인은 김혜경 씨 그리고 아들들과 이재명 후보 아들들과 함께 캐나다 유학을 같이 다녀온 사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우 절친한 사이다라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 한 관계자, 김혜경 씨와 B 씨 부인이 친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안다. 이 인맥으로 B 씨가 채용된 것 같다는 말이 있었다라는 뭐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요는 야당의 문제 제기 요는 이재명 기자, 공교롭게 그 전까지 너무나 또 친했던 같이 유학 갔던 부부가 살고 악내했는데 GH가 전세 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야당 의혹 제기죠. 굉장히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 부부는 1997년부터 순회동 그 집에 살았습니다. 옆집과 가까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자 옆집 남편과 부인이 다 성남시 산하단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모르기 어려운 거죠. 옆집 부부가 성남시 산하단체에 일했는데 모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그 가까운 이웃집을 임대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배모전 사무관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음식이 그 집을 배달됩니다. 예. 자, 이 모든 게 우연이다. 그럼 어제 말한 것처럼 기막힌 우연이죠. 조금 전 서전 특보도 얘기했지만, 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다는 게 어떻게 우연이냐라고 민주당에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이 많은 것들은 다 우연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민주당에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 옆집이 GH가 임대해 놓고 나서 무슨 뭐 대선 비밀 조직이 쓴 건지 아니면 경호 인력들이 쓴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니면 뭐 GH의 관사로 정상적으로 쓴 건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어떤 불법 뭐 선거 조직이든 아니면 하여튼 이재명 후보의 쓰임을 위해서 썼다면 그야말로 경기도 산하단체의 장을 자신의 사람을 앉힌 다음에 그 조직의 예산을 가지고 임대를 한 그야말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모두 남용한 대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권과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용됐다 그러면 대통령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점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박정환 실장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저 관사하고 관산 100개가 넘는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그냥 우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서지현 특보, 저게 타워형이면 요즘은 뭐 한 4집, 5집, 8집까지 타워형이면 2개가 붙어있으면 그런데 저건 옛날 아파트라 딱 2채밖에 없다고 해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이라고 뭐 단정 짓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상식과 공정의 슬로건을 내놓는 국민의힘당의 입장에서 상식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저게 비선실세로 한다면 경기주택공사의 그 9억이라는 돈은 세금이거든요. 제가 근무한 기간 또 1년에 5 이상씩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9억 쓰셨어요? 네, 어디다 쓰셨어요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그럼 직원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럼 직원이 그 당시에 지금도 살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살고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직원이 감사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상급자의 입장에서도 지시를 했더라도 그 해당 기관이 저 사장이나 해당 기관장들이 모두 지시를 하면 직원들이 다 따르지 않아요. 그분들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법에 우리 회사 사규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입장에 본인의 입장에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 9억을 세금으로 썼다, 그리고 감사를 매년 받고 근거를 남기면서까지 사조직을 운영했다라는 것은 상식에 근거해서 그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도,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경기도 놀랬던 게 안성에서 수원까지 40km인데 평상시에는 40분 걸립니다. 근데 출퇴근, 제가 퇴근 시간에 지인들과 약속을 했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모르니까 그만큼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땅은 넓은데 교통 인프라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렇게 숙소를 운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특성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혜경 씨 자택 앞으로 배달됐던 많은 음식들, 이런 의혹 제기가 먼저 있었고, 급기야 그 과정에 개입된 배모 사무관조차도 그 집에 기생충이 사는지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재명 후보자의 자택 바로 옆에 61평의 GH 명의의 전셋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의혹이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여당이 설명하는 대로 후보자와 전혀 관계없는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아니면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인 걸까요?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자, 이거 법률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게
제 생각에는 다른 법적인 법적인 문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재현 그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GH에서 쓸모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쓸모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했다. 쉽게 말하면 저런 관사가 필요 없는데, 숙소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를 위해서 저런 숙소를 만들어줬다. 그럼 업무상 배임이 되겠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진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바와 같이 저 숙소에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모종의 일들이 벌어졌다. 선거법에 보면요.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GH공사 사장과 같은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 이거는 부정선거 운동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 그것도 단순히 이현욱 사장이 뭐 혼자만 부정선거 운동죄로 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계속 전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가 저 집의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아, 그래요?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예. 소유주가 38년생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채무를 그 근저당을 뭐 여러 번 잡혔던데, 그 소유주가 근저당도 잡혔지만은 어떤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하고 그 소유주하고 사이에는 부자지간일 것으로 그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로 추측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그 성남시 그 산하기관의 임직원으로 그 채용된 그 사람인데, 그런데 저 같으면 어떻게, 그 38년생이시니까 연세가 아주 굉장히 높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부동산에서 근저당권 그 전세 뭐 계약 같은 거 할 때 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했을 텐데 굉장히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다면서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김혜경 여사님 우리 이사 갑니다. 그럼 어디로 이사 가세요? 근데 이제 그럼 누가 들어오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GH에서 이걸 갖다가 했네요?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 앞에, 저희 집도 79년도에 지어진 것이라 저 순회동 아파트랑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 앞에 어떤 분 사시는지 알고 윗집 아랫집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뭐 이재명 후보 같이, 이재명 지사 같이 유명하신 분이 여기서 살았다. 그 동네에서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과연 몰랐을까? 저는 그런 의심들이 딱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해야지, 해명을 하지 않고 허위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 의심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서재현 그 말씀하신 것처럼 CCTV 다 있으니까 일단 당장 CCTV라도 딱 보여주면은 거기에 누가 들락날락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님이 개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웃집 사는 분들이 김혜경 여사님이 이사 갑니다, GH에서 온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정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현관을 비치는 CCTV는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 김의겸 의원이 소가죽을 벗기는 소위 엽기 구판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런 행사일 경우에 대개 좀 자기들이 있어 보이는 행사다,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서울검사장인 윤석열,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에 있는 김건희 씨가 이 충주에 이런 참혹한 행사를 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등을 단다. 그건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인맥을 과시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유독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등은 본인들이 다르라고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러면 도지사나 지방의원들은 그러면 다 돈 내고 나는 이 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으니까 내 연등을 달아달라고 했다는 거 전부 입증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희경 의원 저는 그거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다라는 야당의 반박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이재명 기자, 김의겸 의원이 엽기 구판 연등에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이 있다라며 건진법사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 무슨 소리,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 이름과 대통령 이름도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차 김의겸 의원이 재반박을 하며 대통령은 저 연등을 달라고 한 적 없다. 자기들이 알아서 달았을 것이다. 라고 재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시 야당에서 여당 이름이 나오면 도용한 거고 야당 인사 이름이 나오면 연관성이 있는 거냐라며 심지어는 헛소리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공방이 굉장히 격해지네요. 진실은 사실 알기 참 어렵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저 행사에 근데 또 뭐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행사에 연등이 이제 달렸는데 거기에 대통령도 있고 충북도지사도 있는데 뭐 대통령이나 충북도지사는 행사 주최 측에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뭔가 우리 행사가 굉장히 주목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임의적으로 단 걸 테고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또 어떻게 보면 뭐 유명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김건희 뭐 사장까지 김건희 씨까지 어떻게 달릴 수 있느냐 저것은 이제 그 직접 부탁한 거이기 때문에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인 거죠. 뭐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럼 좀 더 들어가서 그게 맞다고 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 무속인이 저 행사를 주관했고 근데 살아있는 소에 가죽 벗겼다는 것도 사실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도축된 소라고 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저 행사가 뭐 부적절 행사였다. 저기에 김건희 씨가 연등을 달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특정한 법사가 나오고 그 법사를 김건희 씨가 모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브라 콘서트 때 고문도 맡았었던 거죠. 그것도 뭐 사실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도 스스로 내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고도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법사가 그 무속인이 실제 지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연등을 달았다는 게 지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라는 게 설명이 안 되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 근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이게 사실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무속인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 의견이었습니다. 서지현 특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좀 이제 주최할 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왜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도용하지 않냐. 김건희 여사가 나온다는 건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2018년 충주입니다. 저는 윤석열 지검장 문재인 대통령 도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죠 아니죠. 김건희 부인이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인터넷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도에 김건희 저분은 유명하지 않으셨어요. 윤석열 후보만 돋보이셨는데 왜 굳이 저기에 그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었냐. 그리고 이것은 일반인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배우자는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처음에 왕자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없었으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지 않죠. 이렇게 아침 시간 특히 대선을 남긴 20일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정말 다른 어떤 과거에보다 미래가 불확실성하는 일상화되는 이 뉴노멀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야당에서 이재명 후보 성남 시절 재적 당시 7차례 해외 출장 간 사이 국내에서 업무 추진비가 1,500만 원이 사용되었다 라면서 신출 규모란 동시 접속 카드 실체 수사 착수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업무 추진비는 시장 출장 시에도 성남시정을 위해 사용한다. 지방자치행정 기초를 무시한 음해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147억 원 특활비 내역부터 공개해라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정환 시장님.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가 147억이나 된다. 이거 수상하다. 내역 공개하라라는 게 여당의 계속된
의혹 제기입니다. 물타기를 해도 좀 제대로 된 물타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뭐 경기도지사 시절, 그다음에 성남시장 시절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쓰고 이상하게 쓰였다라는 지금 뭐 해명할 수 없는 온갖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검찰총장 떠난 지 벌써 1년 이상 된 사람한테 뭘 해명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녹록하게 안 돌아가요. 중앙부처는. 경기도 왜 저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청에 물어봐야죠. 검찰청에 147억 원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윤석열 총장 있을 때는 어떻게 쓰였고 그 전에 있었던 총장 시절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검찰청에 그 무서운 180명의 국회의원분들 가서 그거 가지고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고 따지고 잘못 쓰였는지 따지면 되죠.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그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는 안 하고 정치적으로만 그냥 물타기 하려고 윤석열 후보한테 어떻게 쓰였는지 내놓으라는 게, 저는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일인지 좀 답답해요. 정말로 147억이 이상하다면,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라면 가서 물어보고 검찰청에 확인해야 되는 거지. 저는 이게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는 없다. 그리고 제발 좀 이성 좀 찾으면서 선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전특보. 네, 그러니까 저 부분 또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대장동 특혜의 주범이 이제 이재명이고 8,500억 또 이재명 후보 것이다 하듯이 제 근거가 남지 않게 쓰면 돼요. 1,500만 원 물론 큰 돈인데 저게 업무 추진비로 쓰게 되면 저게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다 이제 드러납니다. 일반인도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제 상식에 기초해서 시장이 해외 출장을 가고 없는 곳에서 저것을 쓴다. 그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분이 쓰는 것이 저기 시장의 업무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1,500만 원을 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것을 사용했는지 그걸 확인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당장 1,500만 원 해외 갔는데 업무 추진비 해서 어떤 도용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현혹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야의 의견들 치열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도 나왔는데,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제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대선 D-19 민심은 어디로? 민심 진단해보죠. 여러분께서는 거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이제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여론조사 공표 기간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최신 여론조사 결과 못 보는데, 그 전에 가장 많고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들 저희 돌직구쇼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봤습니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35.2%, 그리고 윤석열 후보 39.2%, 심상정 3.7%, 안철수 8.1%의 지상파 3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MBS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건 저희 대형 미디어월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추세로 저희가 시원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 함께 보시죠. 1월 넷째 주만 하더라도 이 MBS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34, 이재명 35로 거의 동수가 나왔습니다. 급기야 2월 둘째 주에는 진짜 동수가 나왔습니다. 35, 35. 그런데 그랬던 여론조사가 2월 셋째 주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31%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세와 결과치 앞서 봤던 지상파 3사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결과인 겁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MBS 여론조사 추세. 그러니까 저 MBS, 그러니까 네 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죠. 저 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가 바로 이제 35대 35, 그야말로 딱 동률을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조사가 중요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굉장히 예상 밖으로, 왜냐하면 MBS 조사가 사실 큰 폭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됐었는데 무려 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 오차범위
거의 밖을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굉장히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응답률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유도 들긴 하던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슈가 있다 그러면 뭐 야권 단일화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권 단일화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야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어쨌든 한 후보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김혜경 씨 논란이 있고 뭐 무속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가 양쪽 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모두 다 집결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 그러면서 앞서 보신 3, 4 여론조사에서처럼 오차 범위 내의 여론조사가 많았었는데 좀 이제 MBS 조사가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많이 이제 기대를 걸었던 조사에서 오차를 밖으로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음 추세까지도 봐야겠죠. 이게 앞으로 이제 한 2주 정도에 더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 조사가 어떤 의미를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BS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거 그리고 이 MBS에서 유독 동률의 숫자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갭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동률이었던 두 분의 여론이 9%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윤석열 40, 이재명 31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의 해석은 개인적 해석인데 야권 단일화 이슈도 있었고 김혜경 씨 이슈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상호 의원 등은 어떻게 왜 이런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으로 진단했는지에 대한 뉴스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MBS 여론조사 중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텃밭은 어디다? 경기도다. 그리고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던 지역은 서울 경기도였습니다. 그 텃밭에서 여론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인천 경기 지역 대선 후보 지지도예요. 인천 경기 지역 1월 넷째 주 윤석열 후보가 33, 이재명 후보가 역시 텃밭답게 37. 물론 오차범위 내였지만 아까 동률이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2월 둘째 주에도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34. 그런데 인천 경기 지역 이재명 후보의 텃밭에서 오히려 전체 여론조사보다 전체 지역을 합추산한 것보다 경기도 텃밭에서 두 분의 여론조사 갭, 격차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12%포인트 차로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 40, 이재명 28. 아까 전 지역에서는 40대 31이었잖아요. 텃밭, 경기, 인천에서 윤석열 40, 이재명 후보 28. 아마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꽤 충격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도 이 인천 경기 지역의 여론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MBS 서울 지역 여론 추사 한번 볼까요? 1월 넷째 주 30대 37. 그리고 2월 둘째 주 34대 31이었는데 서울에서 40대 29, 11%포인트. 물론 12%포인트 경기, 11%포인트 차 서울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1%포인트가 경기가 서울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 자,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던 역대 대선에서 서울, 경기 지역 모두 여론의 갭이 여태까지의 추세와는 다르게 많이 벌어졌다라는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영신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후보의 텃밭인 경기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접전 동률이었는데 크게 벌어진 이유. 정영신 변호사님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올라간 거는 단일화 이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조금 특징적인 것이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뭐 9%에서 8%로.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4에서 40%, 뭐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화가 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구나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될 후보에 찍겠다라고 한 생각이 강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은 아무래도 김혜경 여사의 그 법인카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게 그 경기도 지역, 즉 이제 법인카드도 경기도 이슈니까 해당 네네. 지역에 민감하게 반응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는 너무 커요. 이게 뭐 몇천억 막 조 단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데 법인카드 같은 거는 12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해도 이거는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등심에 초밥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하는 건데 야 그런 것까지도 저렇게 해먹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추세가 계속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제 김혜경 씨 관련된 리스크 등이 해당 지역 경기와 서울에서 민감하게 좀 반응한 것 같다라는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유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상호 의원 등이 진단한 지지율 변화 하락 그 이유 함께 살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우상호 의원, 어떤 사안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건 발생일부터 4일, 5일 내다. 김혜경 씨 논란은 이미 현재 지지율에 많이 반영이 됐다. 해당 문제, 김혜경 리스크가 지지율 좌우 안 한다. 야권 단일화 이슈 때문에 하락한 것 같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박정하 실장님.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죠. 지금 보면은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민심 중심의 배종찬 소장이 늘 강조하는 게 이번 선거는 서울 수도권 여성 2030. 근데 지금 확연하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았지만 경기 지역에서 막 빠졌어요. 그 15일, 16일간 조사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는 단일화 이슈, 법인카드 문제, 그 다음이 이 지지층 등록에 따른 지지층 결집.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비슷하게 경기랑 같이 40%대로 갑니다. 이거는 등록 시점에 따른 뭐 지지층 결집, 단일화 이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떨어지진 않았어요. 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는데 경기 인천에서만 저렇게 폭락을 한 거는 저는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잘못 쓰였는지 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허탈감, 상실감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본부장이 처음에 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문제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라고 얘기했었죠. 얘기를 하고는 몇 줄의 말을 바꿔요. 근데 여전히 이 건에 대해서도 저는 우상호 본부장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판단 미스고 저 결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저걸 제대로 해석하고 예. 결과를 결과대로 받아들여야 될 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야당 박정하 실장 의견이었습니다. 자, 여당 서재원 특보는 경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게 김혜경 리스크 때문 아니다라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에선 그거 아니다. 김혜경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다라고 조금 전에 반박을 했습니다. 서재원 특보는 어떻습니까? 네,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대 중반 정도인데요. 그 지사 시절에도 이제 만족도는 60% 이상, 수개월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해서 그에 대한 신뢰는 가장 견고하다라는 걸 저도 체험을 했었고요. 주변 경기도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체험을 하니까 정치인이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느껴버리니까 그 신뢰도는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혜경 배우자의 카드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읽어야 된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더 유능하고 더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는 그 기대치를 좀 더 해달라. 그런 이제 민심에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50조라는 것이 재정 명령권을 하더라도 그만큼 절실한 걸 알고 있고 그 방역도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의 승리의 어퍼컷은 대통령이 되고가 아니고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할 때 진정하게 국민과 함께 승리의 어퍼컷을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예. 자, 지역별 여론조사는 다자대결 결과 중 15% 이상 후보만 압축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도 지상파 3사와 MBS 두 가지 결과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지상파 3사의 야권 단일 후보 선호도에서는 윤석열 42.4, 안철수 45.3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MBS 결과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MBS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3, 안철수 후보가 36. 이재명 기자, MBS도 오차범위 냅니까? 오차범위 바뀌라고 봐야겠죠. 아, 이건 바뀌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니까 6.2% 포인트가 벗어나면 오차범위 바뀌는데 지금 7% 포인트 정도가 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바뀌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방송 3사에서든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일 후보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게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인 거고, 그다음에 MBS, 그러니까 네 개 기관이 공동으로 한 지표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승부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결국은 두 개 조사가 같은 흐름 속에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자구도와 단일화 조사 같은 흐름 속에 가고 있는데, 자, 어느 게 맞느냐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좀 더 이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야권 단일화 이슈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던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게 좀 더 주목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 가져온 건 틀림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철수 후보가 먼저 단일화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목도가 윤석열 후보에 갔다는 건 좀 눈여겨볼 대목인 거죠. 안철수 후보가 던졌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제안에서 뭐 여론조사를 통한 것도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일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단일화를 제안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제가 안철수 후보 쪽이었다면 오히려 정권 교체에 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결단을 강조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해도 단일화 때문에 캠페인이 안 된다, 그러니 제안한다, 굉장히 뭔가 후퇴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오히려 단일화를 제안하고도 이득을 못 본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오늘 굉장히 상당히 흥미롭고 전문적인 해석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의 또 치열한 이견을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 실루엣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실루엣은 사격 진종호 선수인데, 진종호 선수가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징계를 촉구해서 논란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힘들었던 지난 5년이었습니다. 현 정권에서 갈라놓은 체육을 하나로 다시 만들고 바람직한 체육 정책을 구현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 밑그림을 힘차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야 후보들에게 사실 많은 연예계, 체육계 인사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콕 집어서 진종호 선수의 윤석열 후보 공개 지지와 관련해서 징계를 촉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의 본인 지위 망각한 매우 경솔한 행동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의 깊은 유감, 서울시 체육회 측에 징계와 재벌 방지 요구를 촉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체육인들 줄 세우기 해온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 되돌아보길, 지난 2017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의 이모경 감독,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했다. 진종호의 발언도 규정상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간에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먼저 박지원 실장님.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 의사 표현하는 걸 가지고 서울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비록 서울시에 관계되고 있다고 한들 그 체육인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 보면 서울시 핸드볼팀 감독을 했던 이모경 전 선수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긋지긋한 위선 내로남불 계속하려고 해요. 왜
기준의 잣대가 틀려요. 우리가 하면 괜찮고 니네가 하면 안 된다는 이 인식부터 좀 버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쫙 갈라놓고 대한민국 체육계도 이제 쫙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는 저런 시도들을 좀 저는 좀 제발 좀 이젠 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진종호 선수 올림픽 매번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과 꿈을 줬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내가 소신껏 누구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한 일로 인해서 저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더 이상 민주당에서 저런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스타가 됐던 희망을 줬던 저런 사람들 자꾸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엔 여당 서지현 특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진정호 선수 존경하고 좋아하고 진정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호 선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도 큰 문제입니다. 이 법이 안 되는데 사규 내규에 보면 서울시 체육회 내규 법입니다. 경기인의 행동 강령 제9조에 보면 정치 중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저도 2017년 이모경 선수는 못 봤는데 만약에 그때도 이런 식의 지지를 했다면 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정 유명한 선수가 지지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소속된 단체의 내규, 검찰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법에 이제 굉장히 공정한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 당 쪽에서 진정호 선수가 이런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텐데 그러면 서울시의 내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법이 안 맞다면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현명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자, 법률가. 제가 그 규정 찾아봤거든요. 서울특별시 체육회 복무 규정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거운동 금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종호 선수가 그냥 서울특별시 체육회 소속이니까 이건 규정 위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실루엣 정책 살펴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발표된 숫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가 10만 9,831명, 11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이 확진자 추이 그래프에는 오늘 10만 9천 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파른 그래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새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문가 일각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가 교수는 정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리두기 완화 사인을 내는 국가가 어디 있냐. 현장 상황 너무 심각한데 정권 말이야 그런지 자문위원들 의견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며 이 정부가 일 못하겠다. 일상회복지원회 위원직을 집어던졌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9천여 명이 발생했다라는 통계 수치 나왔고 조금 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이미 발표했군요. 밤 10시까지 서울 수도권 연장한다라는 완화두기를 발표했는데 이게 아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주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